안녕하십니까 라이선스 마스터 여러분. 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이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못했던 세 가지 내부평가 유형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평가 실기랑 실무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첫 번째 내부평가 유형 세 가지 못해드렸던 거랑 두 번째 외부평가 필기, 그리고 외부평가 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평가 유형에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류는 구두 발표입니다. 구두 발표는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는 보고서나 창작물, 과제물에 대한 피평가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면서 면접형 문제로 평가할 경우입니다. 과제만으로는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제작한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그 구두 발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작업장 평가가 있습니다. 작업장 평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등 작업장에서의 학습, 수행과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피평가자의 수행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제 수행 과정과 행동을 관찰하여 일의 순서나 공정, 과정 등을 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할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 나온 문제처럼 그런 그 엔진 뭐 이런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음식을 조리하는 순서를 잘못해서 만들면은 정말 다른 그 음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순서가 필요하게 되면 이런 그 작업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용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그런 공장 조립 같은 부분에도 같은 평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형입니다. 기타 유형은 앞서 제시된 유형하고 상관없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선택하고서 어떤 평가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적용 상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평가 방식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진위형, 순수 단답형, 복수 단답형, 완성형, 연결형, 선택형, 선다형. 우리가 보통 지필 평가라고 보는 항목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 적용 상황들이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진위형 같은 경우에는 O나 X로 답을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 순수 단답형은 답이 딱 한 가지만 존재하는 친구들이죠. 그 서술형이나 논술형은 답에 대해서 이제 부분 점수나 아니면 이 답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약간 그 기준이 필요한데 순수 단답형은 이 답을 적어야지만 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복수 단답형은 답이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순수 단답형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만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일 때 복수 단답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뭐에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이러면은 복수 단답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형은요, 그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채워 넣어서 글을 완성할 때 쓰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글을 보고 그 글에서 빈칸을 찾아 이렇게 쓰면 완성형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형 문제는요, 주어진 조건의 그 3가지, 지금 여기 보기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항목과 3가지 설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맞는지 서로 연결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는요, 고객 유형 중에서 우리 제품을 실제 구매한 고객 유형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나 다라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선택해서 답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다형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1, 2, 3, 4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답을 적는 그런 사지선다형과 오지선다형 같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정평가형 외부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는 필기랑 실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평가형은 참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종목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평가 일정은 1년에 6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증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최대 6회고 그것보다 적은 자격증도 꽤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은 CQ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응시의 경우에는요. 최초 응시한 평가 시험에서 2년 안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2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짧게 되면 응시 회차 열린 회차에 맞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 평가는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시간으로 돼 있어 갖고 객관식, 주관식 통합으로 되어 있고요. 총 40문제 100점 만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객관식 30문제고요. 주관식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1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객관식, 주관식 통합으로 해서 총 25문제,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총 60분의 시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는 차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작업형 실무평가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사는 작업형 실무평가가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편제되어 있고 각각 100점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나오는 편성 기준에 제시된 NCS 필수 능력 단위 범위에서 출제되고요. 선택 능력 단위는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필수 능력 단위만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시험 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도 나올 수 있고요.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 제작, 작품 제작, 작업 수행평가,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격에 가장 적절한 유형으로 선정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필기 문제는 간혹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 문제는 대부분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응시 유의사항은요. 지필평가와 실무평가를 모두 응시를 해야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응시 안 하면 실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외부평가 필기에 들어가는 필수 능력 단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화면 구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프로그램 언어 응용, 프로그램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개발자 환경 구축, SQL 활용, UI 테스트 총 9과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9과목이 각각 다른 문제 유형들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9과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으나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요.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해서 예를 드리고요. 나머지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는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걸 배포할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버전 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백업이나 복구를 위해서 그런 관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형상 관리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 구현인데요. 화면 구현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볼 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보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보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HTML이나 아니면 UI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인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버그는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절차에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은요.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도요.
프로그램 언어 응용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 전년도까지는 프로그램 언어 활용과 프로그램 언어 응용이 같은 능력 단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두 개의 능력 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네트워크랑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서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엮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알려주는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를 통해서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자 환경 구축입니다. 개발자 환경 구축은요, 개발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그 컴퓨터, PC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을 설치하거나 에디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디버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를 구성할 때도 필요한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 아니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연결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 능력 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QL 활용입니다. SQL 활용은요, SQL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지리문을 SQL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리문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접속할 허용자, 사용자는 어떤 사람만 접속하게 할지 이런 권한 같은 문제들도 포함해서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 능력 단위입니다. 마지막으로 UI 테스트입니다. UI 테스트는요. 아까 화면 구현에서 화면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버튼들이나 입력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해야 사용자가 이것이 버튼이라고 인식하고 어떤 사용 방법인지 알고 바로 즉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성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9가지 이제 필수 능력 단위가 이 필기와 실무에 담겨져 있고요. 이 필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실무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서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NCS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능력 단위를 상단의 검색 메뉴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NCS 관련 지식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이 ncs.go.kr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대부분 가능하시고요. 파일 같은 것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애플리케이션 배포 능력 단위를 검색을 하면요. 여기 능력 단위 정의가 나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란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을 구축하고 구현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소스 검증 및 빌드를 수행하며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미리 보기라는 그 능력 단위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그 첨부 파일이 하나 열리거든요. 그 미리 보기로 해서 창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그 한글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PDF로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분류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 단위 명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 단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능력 단위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준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단위 안에는 능력 단위 요소라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한 짧게는 2개에서 많게는 한 5개까지 그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마다 그 수행 준거에 기준한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 구성하기라는 능력 단위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행 준거가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배포를 위한 환경 구성 방안을 계획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을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 시스템과 도구 운영을 위해 상세 구성 및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첫 번째 능력 단위 요소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 절차,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 구성 지식, 그리고 형상관리 도구 설치 방법, 그리고 형상관리 도구 사용법, 빌드 도구 설치 및 사용법, 배포 도구 설치 및 사용법, 이렇게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되게 다양한 그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소프트웨어는 한 명이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개발자들이 협업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각각 만든 파트에 대해서 각각의 버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선 빌드를 하게 되는데, 그 빌드는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같은 버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상관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형상관리는 그런 빌드를 일치시키고 버전을 통일해서 지금 버전, 이전 버전, 앞으로의 버전,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혹시 잘못되면 다시 이제 그 롤백이라고 해서 되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제대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준비할 버전에 대해서 개발자분들한테 여기까지 개발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류화하는 것을 현상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배포 도구가 있는데요. 배포를 할 때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파일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배포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배포 도구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능력 단위 요소는요, 애플리케이션 소스 검증하기입니다. 수행 준거는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빌드를 위해 형상관리 서버로부터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스 코드 검증 도구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 소스, 로직 등의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소스 코드의 환경 설정, 운영 환경 정보, 대상 시스템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형상관리 도구 사용법, 형상관리 지침, 소스코드 검증 기준, 소스코드 검증 기법, 소스코드 검증 도구, 소스코드 정적 검증 분석 기법, 소스코드 동적 검증 분석 기법,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게 형상관리랑 포함해서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스코드는 그 자체 그 개발자 한 명이 개발한 소스코드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 소스코드가 오류나 버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팀원들 다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그 빌드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묶인 상태에서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검증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법이나 도구에 대해서 이 능력 단위 요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 애플리케이션 빌드하기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소스 코드를 빌드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 절차에 따른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빌드 스크립트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실행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 실행 결과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 실패 시 문제 내용과 원인을 파악하여 개발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부분에는요, 애플리케이션 빌드 시스템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빌드 절차, 애플리케이션 빌드 스크립트 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드라고 하는 건요, 소프트웨어를 특정 버전에 맞춰서 만들고 나서 우리 사용자한테 줄 수 있게 한 가지 파일로 뭉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빌드가 잘 되었는지, 오류는 없는지, 실제로 실행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개발자한테 알려주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작업 절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기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절차에 따라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후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 내용을 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부분은요.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 정보, 애플리케이션 운영 플랫폼 정보,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 배포 절차, 애플리케이션 원복 절차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기는요.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하실지 오프라인으로 하실지 그리고 빌드돼서 수행되는 그런 단말기 디바이스들이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용량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이 꼭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맞추게 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배포 학습 모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 구현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검증 및 빌드를 수행해서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게 그 학습 능력 단위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습 능력 단위를 다운받을 수 있는 학습 모듈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첫 페이지쯤에 있는 학습 모듈의 내용 체계입니다. 이 내용 체계 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보셨던 능력 단위 요소에 관련돼서 그 소단원식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핵심 용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능력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의 핵심 용어들을 중심으로 이 능력 단위 핵심 용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면요. 그 능력 단위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배포, 애플리케이션 빌드, 소스 코드 분석 도구,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 형상 관리 시스템, 반출, 반입이라는 핵심 용어들이 있는데 이 능력 단위에 대한 공부가 어려우시다고 생각하면 이걸 기준으로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쉽게 외부평가 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능력 단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 외부평가 필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요. 선다형, 주관식, 진위형, 연결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다형은요. 그 말씀드렸듯이 오지선다, 사지선다 해서 나와 있는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항인데요. 보통 전체 그 필기 문제 중에 52% 정도가 이 선다형 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식이 있는데요. 주관식이 약 단답형 문항으로 주로 나와서 33%의 그 문항이 나옵니다. 가끔 뭐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단답형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위형, 그 O나 X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맞다면 O, 틀리다면 X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경우거든요. 좀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 좀 쉬운 부분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형입니다. 가로도 3개, 그 반대편도 3개 정도의 이제 지문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는 항목인지 선으로 이어서 답을 선택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유형에 맞게 해서 문제가 그 산업기사는 4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예시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내용을 문제로 주고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컴파일 언어랑 다르게 한 줄씩 번역되어 실행된다.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메모리가 훨씬 적게 소모되고 빠른 시간에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인터프린터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지문에 나오는 컴파일 언어는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한번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exe 파일, 그러니까 실행 파일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인터프린터는 한 줄 한 줄씩 바로 실행을 하면서 프로그램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컴파일 과정이 필요가 없는
그런 방법이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연결형 문제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연산자와 연산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가로와 대가로가 있죠. 그래서 1번은 기억과 연결되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느낌표, 물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런 그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호들은 그 부정, 증감, 산술 연산자입니다. 느낌표는 부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플러스는 1을 증가하는 값이고요. 마이너스는 현재 값에서 1을 빼는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엔드 기호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그리고 오화 기호 하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면 이거나 아니면 또는 이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논리 연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그냥 가로로 3개씩 그어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이형입니다. O 또는 X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답하시오. GUI 결함은 응용 프로그램의 UI 비일관성, 부정확한 커서 메시지, 데이터 타입의 표시, 오류 등으로 사용자 화면 설계에서 발생된 결함을 말한다. 네, 틀린 답이죠. 그러면 X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런 난이도로 해서 나오시니까요. 문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도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ERD 관계도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문제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데이터베이스의 변경된 상황을 영구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 때도 많이 이제 다룰 거거든요. 이 커밋이라는 게 답인데 이 부분을 못 쳐서 실무 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커밋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을 보시면요.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 수행하는 테스트가 아닌 것은, 아니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한 설명에 대한 OX 문제, 그리고 결함의 판단 기준에 대한 뭐 이런 서술형 문제들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제가 보여드린 문제들은 사실은 그 CQNet 과정평가형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필기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실무가 많이 중요하고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좀 빠르게 진행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코드 같은 부분들은 이제 작성하시기에 시간이 걸리시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재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외부평가 실기 시설 장비 기준에 대해서 벌써 말씀드리고요. 외부평가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부평가 프로그램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외부평가 프로그램을 잘 됐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평가 실기는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그 웹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웹을 보기 위해서는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거든요. 그럼 서버에서는 웹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외부평가 실기입니다. 자, 외부평가 실기 시설 장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편성 기준 자료실에 매년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요. 외부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교육 훈련과정 편성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말씀드릴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종목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2024년 기준으로 배포가 됐지만 2021년 8월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 관련 시설 기준입니다. 그 한실에 20명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끔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의실에는 컴퓨터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쭈루룩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컴퓨터가 i7 8기가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계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에디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4.3 이상이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바라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바 JDK 그 개발자 키트가 7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캣이라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8 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8.5 기준으로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8 버전까지 설치하는 그 방법하고 8.5부터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클립스라는 곳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 방법이 달라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8.5 이상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MS,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11G XE 이상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환경 방식이 좀 다른데요. 실습할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뭐 그냥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는 빔 프로젝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볼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문제 내용에 대해서 뭐 고시를 하거나 시험 방법에 대해서 고시할 때 시험장에 하나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외부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까지는 설치 그 순서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MS를 처음에 설치하셔야 되고요. 오라클을 설치하실 건데 버전 그 앞서 고지된 11G 이상 버전 그리고 설치 경로를 어디에다 설치할지 그리고 포트는 몇 번 포트를 사용할지를 꼭 설치하면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 경로가 어딘지 모르게 되면 환경을 잡을 때 좀 많이 고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포트도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후에 이제 통캣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트로 설치를 됐는지 잘 기록하시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바를 설치하시게 됩니다. 자바 이제 설치 버전이 이제 문제 유형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이것도 설치 경로가 이상이 없는지 보통은 다음을 눌러가면서 설치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설치를 한번 잘못하셨을 경우에 이제 해당 경로 말고 다른 경로를 추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 설정 잡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꼭 어디에다 설치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치할 건 서버 설치입니다. 그 아파치 통캣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고요. 이 통캣은 그 JSP라는 이제 웹 프로그램 랭귀지를 구동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전과 설치 경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이상 버전을 꼭 추천드립니다. 8.0 이하 버전을 쓰시게 되면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고요. 8.0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버전이라서 아마 다운받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8.5 이상이시면 크게 문제 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경로도 중요한데요. 그 이클립스에서 통캣을 불러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통캣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 가서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설치 경로를 모르면 못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통캣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한다는 개념이 인스톨이라기보다는 압축을 푼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압축을 풀고 그 위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툴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개발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툴은요, 이클립스를 사용하고요. 이클립스의 버전과 설치 경로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클립스도 버전을 매우 자주 이제 배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클립스도 한 2년 전 버전과 지금 버전이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를 작성했을 때 그 파일 경로들이 전혀 달라진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들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BMS 설치, 프로그래밍 설치, 그리고 서버 설치, 프로그래밍 툴 설치하는 이 네 과정을 거치면 환경 구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클립스에서는 이 프로그램 설치된 것들을 서로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톰캣을 기준으로 해서 자바와 DBMS를 연계를 하고요. 이때 톰캣 같은 경우에는 8090 포트를 사용하도록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라클 DBMS가 1521번 포트를 주로 데이터베이스 통신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의 자체 점검 툴이 8080 포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톰캣을 처음 설치했을 때는 8080이 기본으로 잡혀 있어서 실행하면 바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8090으로 하라고 문제에서도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자격 원형 문제라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이거를 컴퓨터가 되는 환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서 이제 잠시 멈춰 놓으시고 과정평가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다운받아 놓고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시면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직무 분야 정보통신 분야시고요. 그리고 종목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적은 시간이지만요. 4시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엔 또 짧은 시간은 아니어서 좀 준비하시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면접 시간 20분 별도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면접이 따로 있었었는데 그 전체 점수에서 10% 정도 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면접을 좀 안 하는 그런 방향성이 되면서 2년 정도 시행해 본 결과 면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면접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 원형 문제가 발표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한 문구는 사라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은 작업, 면접형입니다. 작업이 있는데 뒤에 면접형이 있는 경우는요. 채점할 때 이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면접형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면접 문항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면접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이사항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원형 문제 시행 자료에 보시면 공통사항으로 어떤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평가 시험 전에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다 보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랑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업용 소프트웨어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연습할 때도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평가는 작업형과 면접형 모두 응시해야 된다. 면접형은 삭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험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설과 장비만 사용하여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수험자 PC에 설치된 개발 환경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도 시험장인데 제대로 된 개발 환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세팅해 놔도 다양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공단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험장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장에서 기존까지 실습형으로 사용하다가 시험장으로 바뀌었을 때 제대로 환경이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수험자들께서는 내가 볼 시험에 대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꼭 시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손을 드셔갖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시거든요. 여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11G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바 JDK 8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통캣이 8.0인데 저희가 이제 8.5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동작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써 있는데요. 패키지별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수험자 스스로 오류를 해결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손을 들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험자가 스스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툴에 대해서 한 번씩 잘 다뤄보고 설치하고 지우는 과정을 해보는 것이 실제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치 톰캣의 경우에 여기 써있죠. 윈도우 서비스 인스톨러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트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써있거든요. 오라클 부분하고 이제 겹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포트가 오라클에서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포트 충돌을 조심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작업 내용을 수시로 저장하라고도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인터럽트 상황 때문에 전원이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양한 상황으로 갑자기 시험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스스로 끌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작업을 저장을 안 해놓으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죠.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내가 실수로 껐다. 그러면 1시간 안에는 문제를 못 풀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파일을 저장을 하고 혹시라도 새로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하신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업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문제지를 포함한 모든 자료, 시험 문제지, 비번호 등은 과제별 종료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시기 때문에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유출이 됐을 때 엄청난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좀 꽤 많은 절차와 과정 그리고 비용을 지출해서 만드는 것들이라서 혹시나 모를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문제은행 같은 방식을 위해서도 문제 유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시험 본 시험지를 가져가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마시고요. 비번호, 자기를 이제 나타내는 비번호도 제출을 꼭 하고 나가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0점 처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능 미숙으로 안전사고, 기자재 손상 등이 우려되는 경우. 간혹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본인이 이제 막히는 부분이 발생해서 원래 잘 푸셨는데 중간에 한번 막히면은 이제 못 푸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감정을 주체 못하시고 옆에 분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시거나 아니면 기자재, 모니터나 키보드 등에 이제 손상을 입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다음으로 요구사항 또는 시험위원회 지시사항에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보통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시험 보기 전에 작업 환경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미리 이제 문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작업을 먼저 하신다거나 아니면 덮어놓고 보면 안 되는 시험지를 미리 보려고 하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0점 처리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 과정을 몰라서 애초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 도와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감독관 분들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구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0점으로 처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의 모든 과제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필기를 했는데 실무를 안 하는 경우라든지 실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항목을 빠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험자 간에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답안을 보고 기록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당연히 안 되는 경우겠죠. 세 번째,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 제가 과정평가형에서 보진 못했는데요. 다른 종목 시험 감독을 하다 보면요, 뭐 어르신들이 보통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보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에 빽빽히 적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다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휴대폰 또는 기타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기타 통신기기들은요, 요즘에 정말 정밀도가 올라가서 지금 앞에 강의하는 선생님이 쓰고 있는 안경 정도에도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형 사이즈도 있고요. 아니면 단추 안에도 이제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작업이 극히 미숙하여 본인 및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다른 과정평가형 종목에 따라서는 기계나 전기 같은 계통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업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제 전기를 합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절삭기라든지 아니면 톱, 인두기 뭐 이런 부분을 잘못 사용할 여지가 있으면 채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과정평가형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간혹 이제 개인 USB를 가져오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슷한 유형으로 따로 풀어온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시험 기간은요, 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보는 경우에는 USB를 연결하는 경우 인증되지 않은 USB는 애초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고 부정행위를 시도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기타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거 앞에 6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시행하시게 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 외부평가 문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내용 부분인데요. 과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홈쇼핑 회원관리와 회원 매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과제에서는 회원 등록 및 회원 조회, 회원 정보 수정, 회원 매출 조회 업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설정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홈쇼핑을 만드는 과제인데요. 사실 이 과제 말고 이제 실제로 시험 보는 과제들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피자를 주문한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주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조회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 돌아가면서 주제에 맞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개발 환경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버전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업무 요건이 써 있습니다. 입력 정보 요건에 따라 입력 테이블인 회원 정보 테이블과 회원 매출 정보 테이블을 생성하여야 된다. 테이블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먼저 이제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테이블과 회원 매출 정보 테이블의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를 참조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좀 이따 보시면 샘플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이 홈페이지에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회원 번호는 자동으로 증가되어 설정된다. 회원 정보가 여기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제 그 구분 가능한 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머리 키는 겹치면 되지 않습니다. 겹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입력할 때부터 기존 번호랑 겹치지 않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번호 플러스 1로 해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회가 가능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회원 정보 조회 수정 화면에서는 회원 정보 수정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회원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백에다가 회원 정보를 항목에 맞게 입력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되면, 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 버튼을 누르면 기록된 내용이 보이고 내가 수정할 항목들을 적용하면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원 매출 조회 화면은 제시된 샘플 데이터를 참조하여 조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회원 매출 조회는 회원 그 정보를 기준으로 매출돼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으로 조회되는 화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외부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환경 구축과 그리고 어떤 주제로 외부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프로그램 화면을 설정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실제 작업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